지금 약간 웃는 모습이 그때 당시 여당이겠죠. 여당에서 상당히 좀 네. 문제를 삼고 그랬어요. 네. 공수가 지금 정확하게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바뀌었습니다.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이제 본인이 그때 16대 말에 저런 모습을 보일 때, 지금 자기가 그런 대상자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 뭐 그런 생각 전혀 없었겠죠. 전체적으로 표정도 너무 좀 이렇게 탄핵이라고 하는 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너무 밝게 웃고 또 너무 가볍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진짜 그 당시 국회의장 말대로 자업자득이 돼서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다만 그때는 노 대통령이 집권 2년 차였고 지금은 그렇죠. 4년 차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때 당시는 한편으로는 노 대통령이 일부러 이런 탄핵이라고 하는 덫을 놨다라는 뭐 유도했다라 뭐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돌고 막. 지금 이제 박 대통령은 이제 어쨌든 탄핵을 스스로 받겠다라고 같은 외형적으로는 비슷한 스탠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실제적인 내용은 전혀 다른 양상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사님. 네. 지금 이거는 그때는 탄핵 반대 시위가 아까는 어찌 보면 그 탄핵 자체의 부당성을 얘기하는 시위가 됐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촛불 다른 집회가 거죠. 지금 탄핵을 요구하는 지금 시위로 돼버린 거예요. 가장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이 당시에는 지적하셨다시피 탄핵을 반대하는 시위가 촛불로 나타났었고 네. 지금은 탄핵을 하라는 것이 촛불 시위로 나타난다는 그런 점이 네. 가장 큰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열린당의 압도적인 지지율 표를 달라. 네. 대통령으로서 열린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범위에서 모든 것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것이 소위 말하자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됐다. 네. 이런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기각이 됐죠. 네. 3월 9일 날 발의가 돼서 3월 12일 날에 통과가 됐습니다만 네.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죠. 기각된 사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위법적 사실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되는 네. 것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네. 물론 일부 학자들은 여기에 명령하지 못한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네. 보지만은 이미 검찰 수사에서 공모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는 그런 상황이긴 만큼 형사적으로 피해자 신분으로서는 이 기각에 대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지금 탄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아니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도 법 위반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립성 위반 얘기를 그러니까 저 선관위가. 선거법상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네. 이 조항을 위반한 거는 맞다. 그러나 그 위반한 것이 그러니까 대통령직을 그만둔 우리가 회수할 정도인지. 정도는 네. 아니다. 뭐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런 취지였거든요. 저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이제 헌법과 법률의 위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럼 헌법과 법률의 위배가 지금 뭐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기만 보면 네. 뭐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 강요 네. 이게 뭐 그렇게 그 무슨 그 아주 중요해서 뭐 대통령직을 못 해야 된다. 뭐 이거는 이제 약간의 논란의 여지는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다가 지금 플러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의심되는 부분이 바로 제3자 뇌물. 그래서 그렇죠. 뇌물죄 부분이란 말이죠. 검찰이 아주 집요하게 지금. 그렇죠. 지금 있죠. 검찰이 이제 저 증거를 사실상 뭐 잡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걸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이미 국민들 그 마음속에는 제3자 뇌물이 거의 성립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뭐 안종범 전 수석의 뭐 다이어리나 저 정호성 전 비서관의 네. 뭐 녹취나 이런 걸 보면 그 뭐 10초만 들려줘도 뭐 촛불이 횃불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검찰 관계자가 하고 네. 있는 것을 보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머릿속에는 이미 뇌물죄도 다 성립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시 받았던 그 위법행위 혐의 네. 그거하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받은 거하고는 정말로 차원이 달라요. 자, 이렇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거는 탄핵 가결 가능성 내지는 심지어는 헌재에서도 받아들일 가능성까지도 가능성까지도 지금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이제 탄핵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지금 상당히 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야의 지금 분위기가 서로가 다 골치 아픈 게 있는 모양입니다. 당장 새누리당에서 오늘 탄핵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렸는데 지금 친박계 지도부가 아예 의총 보이콧을 선언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친박 지도부가 제대로 빠진 상태에서 열린 의총도 쉽지는 않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당은 일단 12월 2일 또는 12월 9일에 탄핵 처리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탄핵 절차 협상에 대한 권한을 원내대표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네. 박수 쳐주십시오. 네. 좋은 때가 가요가는 그런 주제는 아니죠.
다음은 정광훈. 마치 여기서 박수가 몇 명 나오면서 이걸 다 동의한 것으로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논의들은 너무 자세합니다. 자, 서국장. 지금 그렇다면 친박계는 아예 이 자체 의총 자체도 지금 하고 싶지도 않은 상태인데 그렇다면 이게 비박계도 이거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중간에 끼어서 이거저도 못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나경원, 황영철은 그런 다 비박계 별도 모임을 하는 멤버들이고 그렇죠. 그렇죠. 비상시국회의 멤버들인데 지난번에 왜 정진석 원내대표가 12월 2일 날 예산안 처리가 되면 네. 물러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비박계로서는 아니 물러날 사람이 전권을 달라는 게 좀 그게 말이 되냐라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2일 날, 9일 날 부분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 부분은 지금 뭐 탄핵안 발의라는 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발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진석 원내대표가 저렇게 하고 싶어도 야권에서 합의해서 발의하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얘기는 해도 그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원내대표도 저 말 이어서 이제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거나 하지는 않겠다. 네. 당론을 거기와 관련해서 안 잡겠다라는 얘기고 또 야권이 발의하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 뒤에. 그러니까 12월 2일이나 9일 저 부분은 사실 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정진석 원내대표가 전권을 달라라고 하는 부분도 저 부분도 지금 비박계 의원들이 다수가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현실화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 결국은 네.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냥 각자 그 탄핵에 임하는 각자의 생각대로 네. 탄핵에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정진석 대표가 저렇게 이야기한 것은 고대의 정무적 전략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지금 표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탄핵 협상권에 대해서 위임을 요구하고 네. 있습니다. 그 이후의 표면적인 이유는 이런 것이죠. 짧게 하게 되면 2, 3개월 내에 바로 대선 준비를 해야 네. 되는 그런 네.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은 선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칫 잘못하면 헌재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은 같은 동일권으로 형사소송이 되면은 그 진행이 끝나는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차기 대선이 끝나는 기간까지도 이게 판결이 안 날 수가 있다. 헌재 이런 결정이 겁니다. 늦춰진다는 네, 거죠. 그러나 네. 속내를 조금 들여다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입장이 중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소위 말하자면 보완적 완충지대를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네. 뭐냐 그러면 다음 주 되면은 탄핵안 관련해서 친박과 비박이 상당히 심각한 충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기에 중재자가 없게 되면은 네. 정말 탈당 내지는 분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네. 친박 쪽에서는 대통령을 우리가 손으로 뽑았는데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이 논리적 모순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비박을 소위 말해서 네. 나가라고 예. 이야기할지도 모르는 예. 거고 반면에 비박 진영에 있어서는 그것을 못한다. 네. 지금 국민을 보고 가야 되지 않은 것이 우리 입장이 아니냐라고 해서 첨예한 대기를 구도가 펼쳐지면 여기에 중재자가 없게 되면은 네. 심각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따라서 정진석 원내대표가 오늘 갑자기 탄핵에 대한 위임권을 달라. 그리고 이러이러한 이유로 서둘면 안 된다. 절차적 네. 정당성을 가지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보완적 완충지대로서 내가 중재 역할을 하겠다라는 걸 속내가 분명히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 탄핵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이쪽도 좀 복잡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신 1등이라고 한 분이 부역자 집당의 당 대표를 지낸 분이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합니다. 과연 대통령을 이 지경이 되도록 막기는커녕 비호해온 부역자 정당이 석고 대제부터 하는 것이 순수가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의 협력 없이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처칠 수상은 독일의 히틀러와 싸우기 위해서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아서 전쟁을 이겼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타결안, 가결에 있지 누가 그 가결안에 투표하는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자, 김영준 교수 지금 뭐 부역자, 히틀러, 스탈린 뭐 지금 좀 험악한 얘기가 다 나오는데 네. 대략 저희가 이제 표시는 해놨습니다. 근데 부역자는 김무성 대표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지금 히틀러를 잡기 위해서는 스탈린하고도 손을 잡아야 된다는 게 뭐 좀 김무성 대표하고 손 잡아라. 어떻게 보면은 뭐 흥묘백묘론을 생각하게 하는. 네. 그러니까 그 승분이 누구냐, 뭐 새누리당 의원이냐 아니냐,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박근혜 대통령과 협력을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정작 최소 21표 그죠?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 50표 정도를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탄핵안을 좀 힘있게 가결시키자 하는 게 박 전 대표 얘기인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대표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사실 실제적으로 뭐 박 전 대표의 얘기도 일괄 그 맞는 말이거든요. 네. 초기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책임 총리 권한을 줄 때도 네, 네. 이 일고의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와서는 뭐 총리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게 만들어 네. 버렸고 또 지금 같이 연대해야 될 어쨌든 지금 탄핵 정국에서는 폭넓은 그 힘 있는 가결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참고를 네. 끼얹는 결과가 돼 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추미애 대표가 오히려 당내에서도 아직 그렇게 환영을 받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보면 참 그 추미애 대표의 정치적 감각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 네. 좀 보세요. 정치인의 발언이라는 건 때와 장소에 따라서 때로는 자기한테 긍정적 요소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그렇죠. 가져와요. 자, 네네. 지금 국면이 지금 12월 2일 아니면 9일 날 하자고 그러는데 네. 2일이나 9일이 얼마 안 남았습니까? 일주일, 2주일 남았어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만약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만약에 김무성 전 대표 그 세력, 이른바 비박 세력이 네. 동의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김무성 대표를 비난하면 어쩌자는 얘기예요. 네. 그럼 김무성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래? 내가 부역자라고? 그래? 그럼 안 할게. 잘해보시오. 이러면은 추미애 대표가 추구하는 탄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시점에 그럼 김무성 대표를 저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게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뭐 어떻게 했냐면 12월 2일, 9일까지 이제 네.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되니까 네. 그때까지는 설령 머릿속으로는 부역자 집단이라고 생각을 할지 몰라도 네. 그때까지는 손잡고 같이 가서 탄핵을 가결하고 가결한 다음에 가서 내가 부역자 집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네.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걸 못 참아서 1, 2주일을 못 참아서 지금 저렇게 하자는 얘기는 탄핵안 가결 안 돼도 좋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딴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렇죠.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일단 본인이 이제 생각하던 방향하고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또 화준하기도 하고 아마 자신의 잘못을 쉽게 시인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고 그보다는 이제 오히려 본인이 뭔가 피해를 당하고 있다, 음모가 너무 많다. 그런 이제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아마 좀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심정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한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일단 받아놓고 가타부타 지금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좀 얽혀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심리 전문가들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과연 지금 대통령의 생각, 심리 상태가 어떨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크게 5가지 키워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분노와 불안, 회피, 혼란, 억울. 세세하게 나누면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분노. 저희가 일단 청와대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사팀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 누각일 뿐입니다. 차라리 헌법상, 법률상 대통령의 책임 유무를 명확히 가릴 수 있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하루빨리 이 논란이 매듭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서정숙 자. 네. 이 표현, 이제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이 아마 이 정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 금방 무너질 것 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왜 나를 자꾸 말도 안 되는 거로 지금 얽어 넣느냐.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온 뒤에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나왔고, 아마 변호인도, 대통령 변호인도 이런 얘기 비슷하게 쓰였습니다. 아마 공통된지 원하는데, 그 가본적으로 지금 분노한다는 거겠죠? 그 앞부분에 이제 상상과 추측 얘기까지 넣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사과문에도 내용을 본다면 나는 선의로 네.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일부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 때문에 내가 좀 힘들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과문을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등등의 최근 흐름을 네. 본다면 이 대통령으로서는 나는 어쨌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떤 범죄 이런 게 아니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나온 좋은 일을 선의로 하려고 했다. 했던 네, 것이다.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거기서 이득을 취하고 뭐 했던 이런 것인데 어떻게 내가 임명한 검찰이 나에 대해서 이런 범죄 혐의가 있다고 피의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사상 누각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굉장히 강하게 사실상 검찰 조사 전체를 다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게 국민적인 설득력이 있겠냐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들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그동안에 내어놨던 논평들 보면 국민의 뜻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 네. 그렇다면 이런 이제 논평을 낼 때도 네. 그에 맞는 논평을 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추미애 대표나 이정현 대표나 최근에 나오는 말들이 보면 다 이렇게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수준이 낮은 언어를 가지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지금 청와대 대변인 논평도 똑같습니다. 그런 정도로 아니 그야말로 이 국가의 어떤 이 법질서의 중요한 기관인 검찰의 수사 결과 부분에 대해서 사상 누각이라고 저렇게 네. 일도양단을 딱 해버리면 네. 저 부분이 앞으로 그러면은 도대체 법질서를 어떻게 세워가겠다는 것인지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는 거죠.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의 심리는 측근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아, 참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네. 따라서. 지금 특히 이 불안한 전국에서는 네. 대통령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측근들이라고 봅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지난 15일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 변호사로.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되기 전과 되기 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네.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 선임되기 전까지는 1차 담화를 통해서 비록 미흡하나마 대국민 사과를 하고 거기를 뭔가 많이 자중적인 네. 자중적인 네. 모습을 보여줘왔습니다. 네. 그러나 유영하 변호사가 선임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씩 소위 언론 표현에 따르면 분노하고 있다, 분개하고 있다, 억울하다 이런 네.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단 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죠. 유영하 변호사가 지금 상황은 검찰 수사가 편향적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굉장히 정당성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 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게 가장 신임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유영하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네. 그래서 정면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얘기냐 그러면은 연못에서 고기를 잡기 위해서 연못 무술 다 퍼내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모두 다 퍼내라? 그렇죠. 산속에 있는 짐승 한 마리를 잡고 해서 산을 다 불태우자는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판단 자체가 측근들이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뭔가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진실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먼저 이해를 구하는 그런 네. 어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법률적 방어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지금 오늘 김무성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보통 말을 한다는데 물론 네네. 청와대는 이게 지금 공식으로 이 말은 절대 한 적이 없다. 그 말을 한 적이 부인하고 없다고 있지만. 부인했죠. 근데 저는 그 김무성 전 대표가 인용한 그 말, 네. 그런 심리 상태를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가지고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상희 부총장께서는 참모가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저는 네. 그게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참모가 지금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네. 대통령의 그런 심리 상태가 참모들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거꾸로 오히려?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제가 뭐 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거 별로 없었는데요. 네. 기업들한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은 일, 문화 융성 뭐 이런 걸 하려고 하니까 네. 기업들이 좀 이렇게 그 기부를 해주세요. 네. 라고 얘기해서 뭐 선의로 제 뜻을 이렇게 동의를 했기 때문에 해줬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라는 식의 생각을 본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참모들은 그 대통령의 생각에 맞춰서 지금 논리를 구성하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의외로 이 부분에 관해서 별다른 죄의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네. 검찰에서 무슨 죄를 많이 저지른 것 같이 얘기를 하고 공소장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 그러고 네. 뭐 공범이라고 얘기하고 뭐 이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네. 라고 얘기하니까 참모들이 사상노각이라는 표현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썼던 거에서 네. 사용을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본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사람을 쓰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충실히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따를 사람 네. 과거도 그렇게 써왔지만 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거고 유영하 변호인도 마찬가지고 아마 네. 그러한 지점에서 저는 최재경 민정수석과 일정한 어떤 좀 갈등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이 사표를 내게 된 한 원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통령께서 그동안에 중용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법조인이셨어요. 그렇죠. 김기춘, 네. 네. 뭐 현재 총리도 마찬가지고 네. 우병우 마찬가지인데 그래가지고 그 심의 보면 자기의 불안감을 그런 식으로 그 인사들을 통해서 방어막을 치겠다는 그런 심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 굉장히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것도 믿었던 데가 뚫혔다. 이런 어떤 분노가 네. 굉장히 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수진 교수가 이렇게 다시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한번 본인의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촛불 집회보다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아마 더 이분에게는 치명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보통 포기를 많이 하고 시인을 하고 이제 뭐 만약에 피고인이다 그럼 자백을 하고 이런 이제 태도를 일반적으로 보이겠지만 문제는 이분의 이제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자, 이수정 교수가 이 마지막에 한 대목이 상당히 눈길을 끕니다. 보통은 이렇게 증거가 많이 나오면 되게 이제 주저하는데, 포기하고 자백을 하는데, 이분은 성격적 문제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이다. 오히려 이분에 더 강하게 맞서지 않겠냐, 지금 이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나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느냐,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객관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실제는 요거는 요 법을 어겼고 저거는 저 법을 어겼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네. 좋은데 참모가 네. 참모들이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대통령의 심기를 살펴서 대통령이 지금 그 죄의식이 없구나 그러면은 이거 법정에 가면요 뭐 이렇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지는 자 헌재에 가서도 이렇게 시간을 끌면 결국은 임기는 채울 수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통령은 거기에 폭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참모들이 뭔가 직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청와대 가서 직언했다는 얘기 잘 못 들어봤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하여튼 이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러니까 자 법에 정한 대로 하자. 그런데 만약에 법안 정한 대로 해서 네. 저 헌재가 뭐 탄핵 결정을 받아들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네. 그렇지 않고 법이 아닌 절차대로 해서 뭐 나보고 뭐 그냥 하야하라 이런 건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당분간이 뭐 자진 퇴진 하야는 아마 지금 거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네.